용광로에서 끓는 샘물을 녹이듯이 수행자라면 화두를 잡들여야 하나니 여간한 힘이 아니고 아니면 힘들고 힘든 일이로다.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미니 누가 있어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하기는 그러하나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것이니 결코 포기해야 될 일이 아니미로다. 온갖 장애가 끊임없이 일어나 방해를 하겠지만 화두만을 들어 물러섬이 없이 할지어다. 화두를 든다 하며 눈앞에 이미 드러난 뻔한 일이지만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그 일을 알기 위해 의심하고 의심해서 드러나게 하미니 보통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로다. 눈앞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트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나니 꽉 막힌 벽을 향해 면벽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도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중에 화두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 같으면 곧 시절인연이 올 것이로다. 화두를 들고 의심하기를 놓지 않고 거듭한다면 인연 따라 발명하리니 깊은 맛을 알 수 있다네. 헛! 오늘도 몽산 스님께서 총상인에게 가르침을 주는 몽산보보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을 참견할 때 황벽 스님은 백장 스님 법을 있긴 이었는데 그 밑에서 임재 스님이 나왔던 그런 큰 스님인데 또 배유락하는 분이 거사로서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불법을 많이 펼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황벽 스님인데 그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을 참견할 때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을 두 번째 찾아갔을 때의 기연을 드러내자. 첫 번째는 드로리가 날아가는 그것을 보고 저것이 어디로 가느냐 날아갑니다 하는데 마조 스님이 코를 잡아 비트는 바람에 크게 깨달았다는 어떤 입장이 있어요. 그래도 날아갔다고 얘기할 거냐 하는 어떤 입장인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두 번째 찾아갔을 때 기연을 드러내자 황벽 스님이 혀를 내밀어 보였던 일이 있었다. 이것은 백장 스님의 힘을 얻은 것인가 마조 스님의 힘을 얻은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출처가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벽 스님은 생멸연대는 불분명하고 850년 전후에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스님인데 본명은 희운이고 복건성 복주 민연에서 태어났고 키가 7척이었다. 근데 7척인데 이마에 이제 육주가 생겨가지고 왜 육주가 생겼냐 하니까 절을 많이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처음 백장 스님을 참견했을 때 백장 스님이 묻기를 외외당당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자 7척이나 되고 등치가 2m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우람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외외당당이라고 이제 별칭을 붙였는 것 같은데 황벽 스님은 외외당당은 영중에서 왔습니다. 이제 복건성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했다. 백장 스님이 무슨 일 때문에 왔는고라고 하자 황벽 스님은 다른 일 때문에 왔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제 백장 스님이 큰 법기로 여겼다. 근데 이제 그런 말 때문에 법기로 여긴 게 아니고 그 분위기가 있어요. 딱 보면은 말 나누기 전에 이미 대충은 짐작한다고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아니면은 날탕이구나. 또 공부를 해도 정통으로 제대로 어떤 가르침을 힘입은 것 같다. 아니면은 뭔가 조금 눈치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은 그때그때 선지식의 목이니까 차지하고 그 다음날 백장 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니 그냥 영중에서 왔다 하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다른 일 때문에 왔겠습니까 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날 그냥 가기는 뭐하니까 인사라도 올리고 가자 하고 떠나겠습니다 하니까
백장이 목적지를 물으므로 어디로 갈 건데 이러니까 마조 스님을 참배하러 간다고 답했다. 백장의 스승인 마조 스님을 참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백장 스님은 마조가 이미 천하했다고 일러주었다. 마조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고 돌아가셨다. 이 일에 대해서 황벽 스님은 알면서 묻는 것일까 모르면서 묻는 것일까? 천하의 마조인데 황벽이 마조 돌아가신 줄 모르고 백장 스님한테 마조 스님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나? 근데 백장 스님은 그냥 꼭딱스럽게 천하했어. 어디를 가도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황벽이 마조 돌아가신 일을 알면서 묻는 거냐 모르면서 묻는 거냐. 아무튼 황벽 스님은 이렇게 청하였다. 나는 특별히 마조 스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복과 인연이 박해서 뵙지를 못하는군요. 평소 어떤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의 법을 이었다 하니까 평소에 마조 스님의 법 쓰는 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친견 못해서 알지 못하니까 스님은 가까이 모셨으니까 저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쭙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마조를 제참했던 인연을 들려주었다. 마조께서 내가 온 것을 보고 불자를 세워 보였다. 불자락 하는 게 먼지털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탁 세워 보이니까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이것을 바로 쓰는 것입니까? 떠나서 쓰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조 스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불자를 있는 자리에다가 걸어놨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마조께서 나에게 그대는 이 다음에 주둥아리나 놀리면서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나는 불자를 잡고 세워 보였다. 똑같이 이제 흉내를 낸 것처럼 그 불자를 잡아서 세워 보였어요. 마조께서 이것을 바로 쓰는 것인가 이것을 떠나서 쓰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자 나는 불자를 선상의 가장자리에다 다시 걸어 놓았다. 그냥 똑같이 했어. 마조 스님이 했던 것을 백장 스님도 똑같이 했는데 그러자 마조 스님께서는 기세 넘치게 일화를 하였고 하고 감을 지댔는데 그때 나는 3일 동안 내내 기가 먹고 눈이 깜깜했었다. 3일간 아무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막막했다. 황벽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혀를 쏙 내밀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그 총상인에게 들려주면서 이 일은 어떠한 거 하는 거고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을 참견할 때 이건 이제 선문에 있는 스님네들은 거지반 다 아니까 그 어떤 안에 진지한 내용들은 말 안 하고 껍데기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총상인은 그 도리를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산 스님께서 깊은 내용은 얘기 안 하고 백장이 마조를 참견했을 때의 어떤 인연들을 그렇게 얘기를 묻는 거요.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을 참견할 때 암두는 덕산의 제자죠. 나이 차이는 한 50살 가까이 날지도 48인가 몇 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참견할 때 덕산 스님께서 하를 하자마자 절을 하였는데 이것은 은혜를 아는 것인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인가. 그리고 동산 스님의 말씀에 대답하기를 나는 당시에 한편으론 축혀 세우기도 했고 한편으론 깎아내리기도 했다라고 하였으니 암두 스님이 축혀 세우고 깎아내린 곳은 어느 곳인가. 요 입장에 대해서도 또 출처가 있어서 한 말씀 또 올리겠습니다. 이제 암두 스님은 828년부터 887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중국 복건성 천주 사람이다. 속성은 가시이고 장안의 보수사에서 계를 받았으며 법명은 전활이다. 처음에 임재 스님을 찾았으나 이미 입적했다는 소식을 도중에 듣고 앙산 스님에게로 갔다. 앙산 스님은 의산 스님의
법제자예요. 근데 이제 임재스님하고 앙산스님하고는 또 잘 알아요. 임재스님은 황벽의 법을 이었고 앙산은 의산의 법을 이었는데 똑같이 두 분 다 백장스님 법을 이었어요. 황벽이나 의산이나.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가까운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 처지인데 뒷날 앙산 스님이 임재 스님한테 스님의 교화 인연은 서북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래갖고 하북성으로 임재 스님이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인연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 앙산은 별명이 소석가예요. 작은 석가. 얼마나 머리가 총명하고 이게 잘 예견하는 어떤 힘이 뒷날 오지도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서 마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왕왕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의산 스님이 그거를 증명했고 뒷날 덕산 스님을 처음으로 참견하였을 때 자복을 들고 법당에 올라가서 구경하였다. 자복을 옛날 스님네들은 그 절에 있는 자복을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절에서 저 절로 갈 때 어느 절로 가든 자기 뒤에 바치는 자복은 들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녔다고요. 근데 덕산 스님이 무엇 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무엇 하는 거냐 하고 물으니까 암두 스님이 소리쳤다. 나이 많은 노스님한테 한참 젊은 나이의 암두 스님이 소리를 콱 쳤는가비요. 덕산 스님이 물었다. 노승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너한테 물었는데 네가 갑자기 소리를 꽉 지르는데 이 노승의 잘못이 허물이 어디 있느냐? 이중공환입니다. 하고 내려와서 참배하였다. 덕산 스님이 말했다. 이 스님은 조금이나마 행각성을 닮았다. 다음날 법당에 올라가서 문안 인사 드릴 때 덕산 스님이 물었다. 스님은 어제 새로 왔지요?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덕산 스님이 말했다. 어디에서 그런 허튼 짓을 배웠느냐? 암두 스님이 대답했다. 전할은 자기 이름이 전할이니까 스스로 자신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덕산 스님이 말하기를 뒷날에 노승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됐느니라. 그 뒤 어느 날 암두 스님이 방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몸을 옆으로 하면서 물었다.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옆으로 살 피하면서 묻기를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덕산 스님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덕산 스님이 하를 하였다. 암두 스님은 이에 절을 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동산 스님에게 전해주었다. 지금 이 덕산 스님하고 암두 스님하고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동산 스님한테 말해주니까 동산 스님이 말하기를 전할 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큰일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요. 암두 스님이 동산의 말을 전해 듣고 또 누가 그 동산 스님이 얘기한 말을 암두 스님한테 전해주니까 동산 노인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잘못된 결론을 지었어. 전할 상자 아니면은 큰일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나는 그때 한편으로는 지켜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깎아내린 것이다. 두 분 스님의 골수를 꿰뚫어 봤다면 네가 안목을 가지고 총상인한테 이 암두 스님이나 덕산 스님의 골수를 꿰뚫어 봤다면 곧 일전어를 제대로 일러서 제 방에서 말문을 열어놓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솜씨를 보여야 된다. 그렇다면 네가 문 안에 들어왔다고 인정하겠다. 그런 솜씨를 지니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런 솜씨가 없다면은 더 참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서둘러서 참고를 해야 한다. 이런 도리도 제대로 소화 못하는데 공부 안 하고 배길 수 있겠느냐. 공부를 해도 될뚱말뚱인데 적당히 해서는 이런 것을 다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참고를 하려면 공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냥 보통 공을 들여서 되는 건 아니고 지극정성에서 오직 자신의 본분을 의지하고 법답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늘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반드시 본참공안으로 의심을 해야 하며, 본참공안이라 하는 것은 1700공안이 이미 다 이제 세상에 공개돼서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안상에서 화두의심을 잡들여야 한다. 그런 본참공안이 너하고 인연 있는 아마 공안이 네 스스로가 공안을 보고 의심을 했는지는 몰라도 스승이 있어서 아니면은 큰 어떤 안목 있는 선지식이 있어서 너로 하여금 본참공안상에 나아가서 화두를 들고 의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곧 큰 의심 끝에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냥 네 멋대로 화두 들고 의심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참공안상에서 의심되어진 그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의심을 해야 된다. 온갖 의심을 본참공안 하나로 묶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의심이야 이것저것 다 의심 가겠지만 그래도 본참공안상에 나아가서 하나의 의심으로 딱 묶어가지고 그렇게 참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엉꾸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공안상에 나아가서 들려진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큰 병폐가 된다. 공안을 의지해서 일으켜진 그 화두를 들고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병통이 된다. 그러므로 늘 모든 인연을 버리고 하루 24시간 행주자화하는 가운데 오직 화두를 들고 생각을 돌이켜 스스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 앉아있을 때 힘을 가장 많이 얻을 것이다. 근데 행주자화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깨어서 앉아있을 때, 그럴 때 반연이 끊어져서 이것저것 뭐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화두 인연 속에서 오로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형성되니까 앉아있을 때 힘을 가장 얻을 수 있다. 마땅히 법도에 따라 앉되, 법도에 따라 앉는다 하는 것은 선방에서 늘 스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익히고 다 해온 것이니까 따로 무슨 법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힘주어 눈을 부릅뜨고 신심을 억누르지 말라.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억지로 뜨려고 하지 말고, 크게 뜨려고도 하지 말고 작게 뜨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화두를 들고 의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눈 뜬지 안 떴는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눈 뜨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 힘을 쓰면 곧 병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육단심으로 화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쓴다 이 말이야. 용을 써가지고 화두 안 도망가게끔 팍 하는데, 제대로 된 화두가 들려지면은 그렇게 힘 안 써도 화두가 도망가지 않는다. 근데 잘못된 화두를 들게 되면은 아무리 힘써도 그 화두가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몸만 괴롭지, 정신만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활구의심일 것 같으면은 용 쓰고 안 쓰고 관계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절로 의심 속에서 그냥 행해지게 돼가 있으니까 따로 내가 의심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입장 정리는 이미 본인이나 선지식이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의심할 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화두 들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매진하면 되지. 근데 활구가 들리면 그렇게 되는데, 사구를 활구처럼 착각을 하고 오히려 사구를 활구화하려고 막 자기도 모르게 안 놓치려고 하고 용을 쓰다 보면은 병통이 생긴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지 단정하게 앉아서 평소대로 눈을 뜨고 심신의 경계를 상관하지 말라. 몸이 조금 괴로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래 앉아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뻐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지만,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말고 오로지 화두의심이 제대로 잘 들려지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혹시 잠에 떨어지거나 들뜬 생각에 빠질 것 같으면 정신을 차려서 한두 번 소리를 내어 화두를 들면 자연히 온갖 마구니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눈이 정하면, 그러니까 눈이 산란하지 않고 한 군데 딱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막 요란스럽지 않고 몸이 정해질 것이다. 마음이 정하면 몸도 정해진다. 그렇지만 정해 들었을 때 이것을 능사로 삼아 도리어 화두를 놓쳐서는 안 된다. 몸과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화두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몸도 마음도 고요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두의심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고요해진 상태에서도 더더욱더 화두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놓쳐지지 않고 있다 하는 믿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공에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맑고 고요하고 텅 빈 것처럼 아무 앞도 생각이 다 끊어진 것처럼 고요해지면은 그것이 공부가 잘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시간 뺏길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공에 떨어져 적적함에 머물게 되면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큰 병폐가 생겨나느니라. 이러다면 자칫 잘못하면 신통을 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선정인 줄 알고 오랫동안 선정을 이렇게 익히면은 그것이 공부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선정도 중요하지만 화두의심을 들었을 것 같으면은 화두의심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돼야지, 화두를 타파하려고는 안 하고 정이 와서 형성되니까 그 정을 탐착을 해가지고 공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정에 시간을 뺏기고 고요한데 그냥 오랜 시간 잠겨 있으면은 그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지 공부 잘하는 모습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요. 우리 조사께서 서쪽으로부터 오셔서 오직 직지인심을 말했으며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소리 안 했다. 오로지 마음을 가리켰을 뿐이다. 큰 깨달음을 입문으로 삼았을 뿐. 선정과 신통은 지엽적인 일이기 때문에 논하지 아니했다. 선정과 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말 안 한 게 아니고 알아도 그런 건 지엽적인 거니까 본말을 가려야 된다. 본을 중심으로 근본이 뭔지 그걸 알고 지엽적인 걸 다 떨쳐내고 그런 데다 끄달리지 말고 그런데 힘을 소비하지 말고 본연의 어떤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마음이 딱 정해졌으면은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런 집중력을 발휘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거기서 생겨지는 신통이라든지 어떤 선정에 끄달리게 되면은 화두하고도 멀어지고 깨달음하고는 더더욱 멀어진다. 이 얘기하는 거요. 만약 정중에서 밝게 깨달으면 그런 선정 가운데 맑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들려지고 있으면서 그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깨닫게 되면은 지혜가 광대해져서 일체처에서 자유자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그런 아주 말이 있어요. 화두를 들고 의심하다 보면은 진정한 화두, 주변에 있는 반연도, 망상도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럴 때 이제 화두하고 인연되어진 뭔가 갑갑한 석연치 않은 기운이 있을 적에 여태까지 들고 왔었던 이목거든 무자든 판치생모든 상관없이 다 내려놔 버려라. 온몸으로 의정화되고 의심화된 그 입장에 나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관철시켜야 된다. 이리 된 거요. 그렇게 됐을 적에 아주 공부상의 호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중동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중동이 됐을 적에는 돌고는 있는데 안 도는 것처럼 보여져. 화두가 들려지고 있는데 화두가 뒤로 도망간 것처럼 생각을 일으키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도망간 게 아니고 더 맹렬하게
화두가 들려지고 있는데 하긴 본인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느껴보는 거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자꾸 분별심을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선지식이 자꾸 채찍으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하고 오로지 공부 인연 속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길안내자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근데 길안내자 없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인연 속에 나아가서도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실패한다. 왜? 그만큼 마구니가 교묘하게 장난을 해서 공부를 방해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다.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도 방해받으면서 그 방해를 이겨내고 극복했는데 평범한 범부야 말할 게 뭐 있겠어. 공부하는 가운데 화두가 짙어졌다가 옅어졌다가 하면서 아무런 맛이 없을 즈음이 진일보하여 한층 더 나아가기에 좋은 시기이다. 화두가 맹렬하게 들리다가 어떤 때 화두가 굉장히 진해지게 들려지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화두가 사라진 것 같고 이게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고 망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 속에 들어간 그 입장도 오히려 그것이 한층 더 화두 공부길에 나아간 거다. 팽이가 처음에는 비실비실하다가 있는 대로 치다 보니까 정중동의 어떤 입장처럼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정중동이 됐을 때는 치면 안 된다. 내버려두고 지켜봐야지. 그렇지만 또 비실비실하면 또 치야지. 그걸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근데 완벽하게 정중동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내버려두니까 바로 그냥 숙면의리 오매이리로 막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 정중동이라 하는 것이. 근데 그런 어떤 입장 속에 처음 나아가기가 힘들다. 일단 그렇게 됐다 하면은 공부 입장이라 하는 것은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그 힘이 있으니까 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꾸 이런저런 판단을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은 어지러워지니까 공부하는 거하고는 좀 소원해질 수 있다. 성성하면 고요함에 들 것이고 아주 화두 기운이 성성하게 들려지면은 고요함에 들어갈 것이고 고요해지면 정에 들게 될 것이다. 정 또한 다 같지 않고 삿된과 발음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화두심을 들고 정에 들어가야지 화두심을 놓치고 정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화두심을 가지고 정에 들어가면은 이건 바르게 살핀 거고 화두심 없이 선정에 자기도 모르게 탐착을 해서 화두를 놓고 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낼 것 같으면은 그게 다 마구니한테 섭렵된 거니까 그건 공부하고는 멀어진다. 정에서 일어나면 제대로 된 화두 공부 인연 속에서 정과 함께 화두를 들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면은 신심이 맑고 가벼워지면서 그러니까 화두가 제대로 들리면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했듯이 정신이 맑고 고요해진다 이 말이야. 화두가 없어지고 약해지면은 자꾸 산란심이 들어온다든지 혼침이 온다든지 넉넉한 짓을 하는데 화두가 강하게 들려지면은 잠도 달아나고 망상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일념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정에 들어간 거와 같이 그 정에 들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신이 맑고 가벼워지면서 일체처에 힘이 들게 되어 동 가운데도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 잘 때나 언제든지 화두와 한 덩어리가 돼서 타성일편이 돼서 모양을 살피게 된다. 그럴수록 자세하게 마음을 써서 공부를 지어가되 시종일관 고요함과 맑음을 여의지 않아야 된다. 고요함이 극치에 다다르면 그 아주 고요하다 하는 것은 화두상의 호초인데 곧 시절이 인연이 발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극치에 다다르면 곧 깨닫게 될 것이고 맑음이 극치에 다다르면 곧 통달하게 될 것이다. 고요하고 맑으면은 오로지 화두의심 속에서 고요하고 맑으면은 이렇게 된다.
기운도 맑고 바람도 맑으니 동종의 경계가 마치 가을 하늘과 같을 때가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러니까 아주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그 속에서도 화두가 안 도망가고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그런 입장 속에 들어간 것이 첫 번째 좋은 어떤 입장이죠. 곧바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면 이렇게밖에 설명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면 이라니까 한 걸음 내디뎌 갖고 앞으로 나아가면이 아니요. 그냥 화두 들고 의심하는 그 입장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뭐 어떻게 하고 말고가 없어. 처음부터 이렇게 될 때까지 잡들였던 그 화두가 도망가지 않고 맑고 고요함 속에서도 여여하게 화두의심이 되어지는 그런 입장이 시간이 가면서 어떤 공간 이동되든 시간이 가든 상관없이 잘 들려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좀 더 시기가 좋을 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동종의 경계가 마치 가을 하늘과 같을 때가 첫 번째 단계이다. 곧바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면 마치 맑은 가을 들판의 호수와 같고 오래된 절의 향로와 같아서 적적 성성하여 심노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망상도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설사 일어나더라도 금방 사라져. 화두 기운이 너무 강하게 비춰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화두 기운이 강하게 비춰지고 있다 하는 것도 옆에서 가르치는 선지식의 말이지 본인은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 종잡을 수 없다고요. 그냥 그런 어떤 입장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화두의심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될 때가 가장 공부가 잘 되고 있을 때다. 네가 과연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고 있느냐 하고 총상인한테 몽산 스님이 자기가 공부했을 때의 어떤 입장을 비춰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심노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 환유의 몸이 이 다 그림자와 같고 허망한 물거품과 같은 이 몸뚱아리가 인간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한데 자기 몸도 잊었다 이 말이야. 여기가 어딘지. 시공이 끊어진 것처럼 심의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화두의심은 안 도망가고 있어. 늘 그대로 들려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화두의심을 생각으로 이먹고 이것이 안 없어지고 들려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진짜 백이 알맹이 이먹고가 들려지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지. 단지 화두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것만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티끌번뇌가 곧 씌어질 것이며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그 길목에서 지각심을 낸다면 뭔가 알았다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순일의 묘함이 끊어지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르마리 내지 마라. 어떤 식심, 식광이 일어나면은 화두 공부가 방해받고 의심이 져야 되니까 집중하는 모습들이 흐트러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수록이 더 화두에 집중하고 있다 하는 믿음으로 시간 보내라. 왜 너는 지금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는 공부 잘하고 있는지 몰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선지식은 옆에서 딱 보고 야 이놈 공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요 가려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해놓고 있는 거요. 크게 해로운 것이다. 순일 묘함이 끊어지게 될 것이니 지각심을 내면은 이게 해롭다.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동중이나 정중에도 한결같아서 자나깨나 성성하여 화두가 늘 현전하게 될 것이다. 화두가 현전하다 하는 것은 그대로 화두가 들려지고 있다 하는 믿음 속에서 시간 보내게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화두가 현전한 거지. 화두가 현전한다 하니까 어떤 화두가 떠올라가지고 이먹고 이게 계속 생각으로 소리로 이먹고가 막 도망가지 않고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의심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전했다 하면은 그냥 고요하고 맑은 물 위에 달 그림자가 고스란히 비춰지는 것처럼 화두가 안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도 달 그림자는 그대로 있어. 좀 그림자가 부셔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입장은 있어도 그럴수록이 화두는 달과 같은 거니까 경계는
자꾸 물결을 일으키게 만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이야. 어떤 경계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냥 비춰보고, 그러면 물결도 사라지고 바람도 사라지고 온갖 자기 몸과 마음이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시간을 갖게 되면은 마치 물에 비친 달빛은 여울 물결 속에서도 활발한 것과 같이 건드려도 흩어지지 않고 흔들어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울물 속에서도 달 그림자가 안 도망간다 이 말이야. 그대로 있지. 근데 그건 물결이 있으니까 그런 물결의 고요함까지도 다 사라지면은 이거다 하는 발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가까워진 거니까, 물론 물결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호련히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된다, 이건 정해진 게 없어요. 깨달았다 하는 착각도 뭐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가운데는 적적하여 흔들림이 없고 밖에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단속이 딱 돼가지고 어떤 것이 와서 방해해도 육군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대로 화두와 더불어 간당하게 됐다. 그게 이제 의심이 의정이 되고 의정이 의단이 돼서 타성일편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의단이 깨지고 정안이 열리는 시절이 가까워졌다. 그게 의단이 동로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그런 모습 속에서 갖추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호련히 대돌 맞듯 맷돌 맞듯 화두가 타파되어 스스로를 훤히 밝혀서 불조가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당연히 대종사를 참견하여 단련을 받아서 큰 법기가 되어야 하며, 뭔가 탁 변화가 일어난 뒤에는 눈발구 종사를 만나서 큰 법기가 되어야 하며, 작은 것을 얻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깨달은 뒤에 대종사를 참견하지 않으면 뒷일을 마치지 못할 것이고, 그 해로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불조의 기연에 막힘이 있으면 깨달음이 얕아서 현명함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공안상에 나아가서 뭔가 그 묘한 변화를 다 알지 못하면은 그 현명함이 다하지 못한 것이니까 아직까지 공부가 조금 뭔가 석연치 않고 부족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명함을 다 마쳤다 하더라도 역량이 다 갖춰질 때까지는 물러서서 자신을 감추고 잘 보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업식이 남아있는 관계로 깨달음은 깨달음이지만 깨닫기 전에 행해왔던 모든 일련의 일들이 깨닫는다고 해서 한참에 막 모르던 영어나 소련말이 막 입에서 티 나오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던 일들이 막 알아지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이 더 잘 보이는 거지. 몰랐던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나면서 이 허물을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묻어나온다 이 말이야. 공부하고 난 뒤에는 부끄러운 거야.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딴 사람하고 비춰보니까 내가 공부되고 저 사람은 공부 안 됐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과거 내하고 지금의 나하고 딱 비춰봤을 적에 지금의 나는 공부가 돼서 많이 여유로워졌는데, 공부되기 전의 나를 보니까 허망하기 짝이었거든.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내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공부 인연을 가지고 옛날에 나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허망한 인연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 언제 갖노? 공부된 뒤에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때 제대로 된 공부 인연 속에 나가서 시간 보내는 거지, 다 됐다 해서 그냥 끝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삼장경전과 유가도가의 책을 두루두루 읽고 거듭거듭 생긴 습기를 녹여서 한량없이 청정해지고 막힘없이 원명해져야만 비로소 높이 날아 널리 종문을 광명성대케 하여 옛 조사들에게 욕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과거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면 곧 다시 범부로 떨어질 것이다. 공부됐다 하더라도 범부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깨친 듯이 말하지만 경계에 대하면 완전히 미혹할 것이며,
그런 정진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것이며 말하는 것도 마치 취한 사람과 같고 하는 일도 속임과 같아져서 기용의 숨고 드러남을 알지 못하고 바르고 삿된 말도 가리지 못해서 공부됐다 하면서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똥오줌도 못 가린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요. 인과를 무시하여 큰 해를 입게 된다. 옛사람에게도 바르고 삿됨이 있었다. 다 공부됐다고 해서 제대로 됐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한테도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공부를 크게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 뿐이지. 일대사를 마친 자는 생사의 벼랑에서도 굵은 것을 가늘게 바꿀 수 있으며 짧은 것을 길게 바꿀 수 있어 지혜로운 광명으로 해탈해서 일체법을 낳게 하는 삼매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실력,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된다. 그런 것은 갖췄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일들을 구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안 갖췄는데 무조건 공부됐다고 해서 뭐든지 만사형통이다.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사형통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받고 그 결과를 얻어가지고 있어야지 자유자재하게끔 모양을 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이치는 다 알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췄는데 갖췄다 하는 것처럼 남들한테 드러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돼요. 이 삼매로 인해서 위생신을 얻게 되고 뜻대로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어디든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몸을 얻게 되고 향후에 능히 묘응신신신도 얻게 될 것이다. 묘응신신신 이런 것은 막 부처될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어떤 입장에서 비롯되어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모습도 갖게 된다. 근데 의생신보다도 더 빼어난 그런 어떤 입장까지도 나아간다. 도는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질 것이다. 달마대사께서 송으로 이르시기를 불심종을 깨달으니 평등하여 차별이 없네. 행하는 바와 아는 바가 상응하면 이름하여 조사라 한다네 라고 하였다. 종문 중에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능가하는 장략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어떤 방편, 그런 비유, 이런 수단을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그런 솜씨죠. 총상인은 믿는가? 믿든 안 믿든 향후에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네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두 들고 의심할 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깊이 못 들어갔어. 그거까지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쉽지 않아요. 근데 다음번에 시간에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참 그때 몽산 스님이 방편을 써가지고 자기를 믿고 의지해서 공부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솜씨도 선보이고 저런 솜씨도 선보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깨닫고 난 뒤에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공부하고 난 뒤에도 잘못하면은 도리어 본부된다. 어리석어지고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경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잘 살펴봤으니까 다음을 위해서 더 큰 정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